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서양 철학의 뿌리, 플라톤과 함께 하겠습니다. 2400년 전, 한 남자가 세상에 던진 질문들이 우리 시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길에 서기도 하죠.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그럴 때 플라톤의 이야기가 하나의 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과 생각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플라톤의 삶. 레슬링 선수가 철학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플라톤의 삶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의 이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플라톤이라는 이름은 사실 본명이 아닙니다. 기원전 427년경 아테네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의 진짜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였습니다. 할아버지를 기리는 소중한 이름이었죠. 여기서 잠깐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플라톤이 태어날 때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플라톤이라고 불렸을까요? 그는 젊은 시절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체격이 아주 건장했고 특히 어깨와 가슴이 떡 벌어지게 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가슴과 어깨가 넓다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넓은 어깨만큼이나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짊어지는 철학자가 되었으니 참 어울리는 별명이죠. 젊은 날의 플라톤은 꿈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비극을 다루는 시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연극 대본을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20살 무렵 운명적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만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못생긴 외모에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너는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진리를 아느냐? 플라톤은 그 질문들 앞에서 자신이 써왔던 모든 비극적인 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야겠다. 이 질문 속에 진짜 길이 있다. 그렇게 28살까지 소크라테스의 가장 열성적인 제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플라톤에게 소크라테스는 스승이자 아버지였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승이 독배를 마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플라톤은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어리석은 판결에 환멸을 느끼고 상처 입은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그 후 플라톤의 여행은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메가라를 거쳐 이집트의 신관들을 만났고 이탈리아로 건너가 피타고라스 학파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과 수학적 질서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신기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행이 플라톤 철학의 깊이를 더해준 셈이죠. 그는 시라쿠사 왕국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독재자 디오니시오스 1세에게 자신의 이상적인 정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눈에 철학자의 조언은 거슬리는 잔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플라톤을 노예로 팔아버리려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몸값을 치러주어 겨우 풀려났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기원전 387년 마침내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은 결심합니다.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아카데미입니다. 서양 최초의 대학이자 고등교육 기관이었죠.
그 학교 문 앞에는 이런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 안으로 얼씬도 하지 마라. 단순히 수학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준비가 된 사람만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엄격한 질서였죠. 이곳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그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책을 쓰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30여 편의 대화편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스승의 목소리를 영원히 역사에 남기려는 눈물겨운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실패한 정치 지망생, 좌절한 시인, 그리고 스승을 잃은 제자. 플라톤의 삶은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이 있었기에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2장 이데아. 동굴 밖에 진짜 세상을 찾아서 플라톤 철학의 심장은 단연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현실 세계가 가짜라고 말합니다. 진짜 세상은 이 너머에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완벽하고 영원한 세상이 바로 그림자, 이데아의 세계였습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은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태어날 때부터 목과 다리가 묶인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고 오직 동굴 안쪽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 뒤쪽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불과 죄수 사이로 사람들이 모형을 들고 지나갑니다. 죄수들의 눈앞에 보이는 건 벽에 비친 검은 그림자뿐입니다. 그들은 그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죄수가 풀려나 동굴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태양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눈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어두운 동굴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점차 눈이 익숙해지면서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봅니다. 진짜 나무, 진짜 하늘,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을 보게 된 것이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보고 믿었던 건 그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그는 동굴에 남은 친구들이 안타까워 다시 돌아가 외칩니다. 얘들아, 저 벽에 비친 건 가짜야. 밖에 나가면 진짜 세상이 있어. 친구들은 그를 보며 비웃습니다. 심지어 그가 자신들의 평온한 착각을 깬다며 화를 내고 죽이려 듭니다. 이것은 진리를 전하려다 죽임당한 스승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바로 이 동굴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서지는 의자, 시들어버리는 꽃, 변해버리는 사랑. 이것들은 모두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의자, 진짜 아름다움, 진짜 정의는 이데아의 세계의 완벽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썩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데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깊은 이성과 생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종이에 삼각형을 그립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선은 삐뚤빼뚤하고 두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삼각형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삼각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각형의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선의 이데아입니다. 동굴 밖의 태양처럼 모든 진리와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플라톤은 우리가 현실의 고통과 불완전함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이 시궁창 같아도 저 너머에는 완벽한 정의와 선이 존재한다는 믿음.
그것이 플라톤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제3장 영혼의 세 부분, 내 안의 마차를 이끄는 법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욕심이 나고 용기를 내고 싶은데 두려워집니다. 플라톤은 이런 인간의 내면을 영혼의 3분설로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이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플라톤은 파이드로스라는 책에서 영혼을 마차에 비유합니다. 한 명의 마부가 두 마리의 말을 몰고 하늘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부는 이성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마차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지휘관이죠. 오른쪽에는 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입니다. 용기, 명예, 정의감을 상징합니다. 흰 말은 마부의 말을 잘 듣고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무릅습니다. 반면 왼쪽에는 검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입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본능입니다. 검은 말은 제멋대로 날뛰며 마차를 자꾸만 땅으로, 쾌락의 늪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 마차가 하늘 높이, 즉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부인 이성이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합니다. 흰 말인 기계의 도움을 받아 날뛰는 검은 말인 욕망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영혼의 상태입니다. 만약 마부가 힘이 없어서 검은 말에게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돈과 쾌락만 쫓다가 영혼이 병들고 결국 삶이 추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흰말만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만 넘치고 지혜가 없어서 난폭한 사람이 되거나 명예욕에 눈이 멀게 됩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음악과 체육을 통해 감정과 기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자라서는 수학과 철학을 통해 마부인 이성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성이 영혼의 주인 자리를 되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영혼이 몸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불멸하여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새로운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영혼이 이데아 세계에서 보았던 진리를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차는 어디로 달리고 있나요? 검은 말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마부가 고삐를 쥐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나요? 내 안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는 비결, 이성의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제4장 사랑과 아름다움, 육체에서 영혼까지. 저는 플라톤을 얘기하면 플라토닉 러브가 떠오릅니다. 보통 육체적 관계가 없는 정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진짜 사랑은 에로스는 그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뜨거운 것입니다. 그는 져서 향연에서 사랑을 아름다움을 낳으려는 욕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를 사랑을 사다리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누군가의 예쁜 얼굴, 멋진 몸매에 반해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플라톤은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의 몸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몸들이 다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이라는 형식 자체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몸보다 마음, 즉 영혼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늙고 변해도
그 사람의 지혜와 인품, 고결한 마음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름다운 지식과 법, 제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질서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사랑이 확장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아름다움의 끝, 아름다움 그 자체인 미의 이데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것. 플라톤은 이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담이지만 마지막 단계를 떠올리면 가수 이승환 씨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한 커플이 떠오르곤 합니다. 플라톤은 에로스를 가난의 신과 풍요의 신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늘 무언가 부족해서 갈구하지만 동시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위로 상승하려는 힘을 가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철학을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낳는 창조의 힘이 되기도 하지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동물이 새끼를 낳아 생명을 이어가듯 인간은 사랑을 통해 영혼의 자식을 낳는다고요. 그 자식은 훌륭한 예술 작품일 수도, 정의로운 법일 수도, 위대한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사랑이 불멸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머물러 있나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 영혼을 맑게 하고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사랑. 플라톤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꿈꾸라 했습니다. 제5장 이상국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세상이 바뀐다. 플라톤의 대표작 국가에서는 그가 꿈꾸었던 완벽한 세상, 이상국가의 설계도가 펼쳐집니다. 그는 당시 아테네의 정치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대중이 기분에 휩쓸려 투표로 스승을 죽이는 중우 정치를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인지 그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진지하게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한 인류의 불행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철인 통치론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커다란 배에 비유했습니다. 항해술도 모르고 별자리도 볼 줄 모르는 선원들이 서로 키를 잡겠다고 싸우거나 인기 투표로 선장을 뽑는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할 것입니다. 배가 무사하려면 항해술을 통달한 전문가가 키를 잡아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아라는 진리의 별자리를 볼 줄 아는 철학자가 다스려야 정의롭다는 것이죠.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분업사회입니다. 우리 몸의 머리, 가슴, 배가 각자 역할을 하듯 국가도 세 계급으로 나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통치자는 지혜로운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욕심 없이 나라를 이끕니다. 가슴에 해당하는 수호자는 용기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킵니다. 배에 해당하는 생산자는 농부와 기술자들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해 경제를 책임집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할 일을 잘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군인이 정치를 하려 들거나 돈 많은 상인이 권력을 행사하려 들면 나라는 병든다는 것이죠. 각자가 타고난 성향에 맞게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국가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통치자 계급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집도 땅도 없어야 하고 심지어 가족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 내 돈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공정함을 잃고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요.
오직 국가의 행복만을 생각하도록 모든 사적 욕망을 차단한 것입니다. 권력은 가지되 부는 가질 수 없는 구조, 이것이 플라톤의 해법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플라톤이 2400년 전에 이미 남녀 평등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능력이 있다면 똑같이 교육받고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암컷 경비견이 수컷 경비견보다 약할 수는 있어도 집을 지키는 임무를 못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였죠.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현실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체주의적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하지만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의 질문은 현 시대의 정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리더의 자격과 책임에 대해 이토록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과제를 던져줍니다. 제6장 플라톤의 유산 2000년을 넘어선 거인의 어깨.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의 2000년 철학은 모두 플라톤에 대한 각주, 즉 주석에 불과하다. 그만큼 플라톤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는 철학이라는 학문의 뼈대를 세웠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의 모든 주제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가 세운 아카데미는 무려 900년 동안이나 유지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출된 수많은 지성이 서양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비판하며 자신만의 길을 갔지만 그 역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기에 더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 종교에서도 플라톤의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플라톤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불멸하는 영혼, 절대적인 선. 이런 개념들은 신의 섭리를 설명하는 완벽한 말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 철학자들은 플라톤을 기독교 이전의 기독교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도 플라톤은 살아있죠. 혹시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나요? 주인공 너가 빨간 약을 먹고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는 장면. 그것이 정확히 플라톤의 동굴 비유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과 그럼에도 깨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는 수천 년을 뛰어넘어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플라톤이 남긴 유산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남겼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우리는 지금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그는 실패한 정치가였고 이상을 꿈꾸다 조롱당한 몽상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쏘아 올린 이상의 화살은 여전히 우리 머리 위를 날고 있습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부조리하게 느껴질 때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너머의 완벽한 세계를 상상하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선물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긴 시간 플라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조금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이론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에게 도움될 만한 생각 하나쯤은 해보는 게 어떨까요? 동굴 밖으로 나가려는 용기. 익숙한 어둠에 안주하지 않고 아프더라도 눈을 뜨고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그 용기 말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플라톤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이리 와. 여기 진짜 세상이 있어. 너의 영혼은 원래 날개가 있었단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안에서 작은 빛을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깊고 넓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